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가 지난 주말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게 이 대표 측의 연루 여부, 또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 전세 사기 대책 등 개혁과 민생 사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양대 노조와의 전선 형상까지 불사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노동조합 회계 자료에 대해서 표지가 아닌 내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으로도 보고 오셨듯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평가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조치를 둘러싸고서 지금 노동계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정부는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국고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후속 조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초에 윤 대통령에게 정부 재정 지원 중단을 포함한 종합 검토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지원 중단이라는 그런 카드까지 꺼내든 건요, 이제 거대 노조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노조법상의 의무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입니다.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이 약 1,52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국민 세금 304억 원이 투입이 된 셈이고,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3억 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결코 작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노조가 이제 이 돈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썼다면 그렇게 큰 문제도 또 아닐 겁니다. 지원금 주로 어느 곳에 쓰였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 사업과 노조 교육 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양대 노총은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등 각종 건물이나 기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간부와 조합원들의 해외 방문 비용 역시 세금으로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두 노총은 서울시에서 노동자 복지관을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노총은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의 증축 공사비, 유지 보수비, 시설 관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약 161억 원을 받아갔다고 하고요. 민노총은 강북 노동자 복지관의 시설 유지 관리비, 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약 79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또 한노총이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와 노동단체 국제 교류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5년간 24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경기도는 2018년에 한노총 조합원 자녀의 영어 캠프에 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제 국민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용처는 국민 감정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일부 노조의 경우에 회계가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고용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절반이 넘는 곳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0곳에서만 정부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고 절반이 넘는 207곳, 그러니까 약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14일간의 자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미 추가 제출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이 같은 자료 제출 거부, 결국 이제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되어서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 투명성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반면 정의당에서는 이 노조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고 보조금이 아닌 모든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며 노조의 50여 종의 파일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꼬투리 잡기를 넘어 명예훼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노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사고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의당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노조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을 내포한 악의적인 프레임이자 노조 탄압의 출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닌 모든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며 노조의 50여 종의 파일 등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꼬투리 잡기를 넘어 이 정도면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사고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부 노동개혁의 이제 첫 단추 또 첫 조치로 평가되는 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조치입니다. 이걸 두고서 지금 노와 정 갈등이 지금 고조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노조의 이 회계 보고 문제, 이거는 뭐 외국에도 입법례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노조 쪽에서도 강하게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계는 물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부패했다고 볼 만한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거에 근거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3대 부패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당초에 이 회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정의당이나 지금 양대 노총이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 관리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원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합헌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노조의 자율성, 자주성은 기본 원칙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감독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항의 합헌이라는 거고, 그동안 저 2012년 기준입니다만 그동안 공개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거에 따라 조치받은 사례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 회계 보고를 행정관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정 노조 이상의 노조에 대해 일률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12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이 이제 올해 역점으로 삼았던 3대 과제가 노동연금 교육개혁 세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이게 여야의 타협도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노동개혁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일정하게 이런 것이 또 지지율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건 아마 길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노동계가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 약간 이제 정부와 대결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노총도 조금 이번 기회에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에서의 투명성 문제 부분은 그동안에 제대로 이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총 입장에서는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용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많다,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노총이나 민노총도 이 상황을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보면서 정부, 특히 정부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썼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해명 같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하나의 그 각을 세우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노총에게도 좋지 않고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흐름 속에 양대 노총이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장관, 윤익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전세 사기 같은 사건이 범죄 조직들의 수익 창출 비즈니스가 되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주목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전세 사기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왔죠. 아마 이런 원칙에서 이번에도 엄단 원칙을 밝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박한 신혼부부와 또 사회에 갓 진입해서 보금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의 발판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지켜주겠다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탈, 갈취 범죄가 늘어나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처럼 민생 그리고 개혁 행보에 집중한 것이 유효했을까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 오른 40.4%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7.5%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 이후에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건데요. 리얼미터 측은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메시지와 정책을 집중한 결과다.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간 집계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나온 이제 민생경제 분야 뉴스 중에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고 이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이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결국 대한항공이 굴복한 걸로 보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요. 소비자 불만을 넘어 이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는 등 압박 수위가 만만치 않자 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아시아면 아시아, 유럽이면 유럽, 중동이면 중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던 그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요. 실제 운항거리별로 나눠서 세분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4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밝혔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축소되는 반면 장거리 노선은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일본 등 가까운 노선의 경우 저가 항공사 등 대체편이 많지만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좌석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제율 혜택까지 줄어드는 건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이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지만 국토부는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거듭 퇴짜를 놨습니다. 특히 어제 이 원희룡 장관은요.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특히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을 통해서 생존을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이어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 회복기에 폭발적인 항공 수요가 왔을 때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동안 마일리지라는 게 경쟁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 동안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 제도 개편을 수개월간 유예하고 새로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그 원희룡 장관의 그 발언 보셨는데 그게 이제 영상에는 오늘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지만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면서 대치했습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처음 맞는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를,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외쳤는데요. 모습 보고 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의 사냥감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일전을 부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는 이 사안을 두고서 둘로 쪼개진 민심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그 진보단체 집회에서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에 이 주먹 날리기 이벤트가 벌어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집회에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각종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바 노동자 촛불 참가단이라는 단체가 운영한 부스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의 얼굴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이 설치가 됐고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을 주먹으로 두들기거나 뿅망치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된 부스에서는 퇴진 부적을 붙이는 이벤트도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천공, 한동훈 장관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 스티커로 된 퇴진 부적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이었죠. 역시 이제 같은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사진을 관역 삼아서 활쏘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발당하기도 했죠. 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장관의 얼굴이 관역처럼 놓여 있었고 플래카드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석열의 활쏘기라고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단체는 김 여사 팬카페인 건희사랑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 측은 촛불행동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부스는 아니고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에서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고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해당 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여론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을 설치해 때리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선 넘은 행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증오의 집회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입니까? 저 퍼포먼스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관역으로 해서 뭐 활쏘기 하는 거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퇴진 부적 붙인다 그런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그런 걸 그려놓고 그걸 상대로 해서 활을 쏜다. 물리적인 공격을 유발하는 그런 양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좀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미움으로 상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민생 중심의 이런 쪽으로 야당도 좀 노선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는 아니었죠. 시민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오던 집회였고요. 다만 죄송합니다.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좀 혐오적인 표현이고 증오를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수준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꾸 고발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우리 사회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단체들도 좀 일정 정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끝 5년 정권 뭐 그리 배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꼭 일주일 앞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지금 여야 갈등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보고와 24일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27일 본회의 표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 표결 당일엔 당연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이 동의안 제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도 그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당시 한 장관은요, 당시 내밀한 수사 내용까지 밝혀서 민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하고 가결 처리를 호소할 이번 연설에서는 한 장관이 또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약 20장 분량의 반박문까지 내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상황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 장관과 이에 반대하는 이 대표 측이 거세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그간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한 장관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지금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남 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일이 시작된 건데요. 여야 공방은 아주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집단적 망상에 빠진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부정 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 가는데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또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일을 피켓으로 재구성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켓에는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 유동규가 연관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냐고 묻는 발언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라고 답한 발언이 담겼고요.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느냐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2021년 10월 출소하면서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작전이고요. 또 이 대표는 야당의 방파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의 사선 중진 안규백 의원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되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면서 이 대표를
야당의 방파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총의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 인사이고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어서 안 의원은 국민들과 전 민주당원 전체 민주진영이 단일 대우로 정부 여당의 탄압과 독주에 맞서서 결기를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우상호 의원은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28명이 이탈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전조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이탈표가 많아야 대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거라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한 건데요. 우상호 의원의 주장과 앞서 전해드린 안규백 의원의 우상호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다는 거예요. 통과될 가능성이 0%인데 그냥 정치적 쇼로 한번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구속 사유도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제대로 영장 심사해도 무조건 기각되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 구속영장 사유가 너무 천박해지고 있다.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면 결국 다 후유증이 있을 텐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서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이 대표가 이제 도주했던 그런 전략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이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를 했고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게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난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대표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요, 자신에겐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는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서 현재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정 60분 PD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던 상황에서 도주했던 전력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PD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고요. 이어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면서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줬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서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다음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갔다라고 도주 과정을 설명했고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서 다시 서울로 갔고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 검찰청을 찾아가서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PD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는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이러면서 구속하라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죠. 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 11월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들을 다시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방어권 행사할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 정권의 탄압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이러면서 자기는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듯이 이전에 본인 스스로 써서 펴낸 자서전에서 이전에 도주했던 그런 전력을 갖다가 자세히 소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또 범죄의 상당성 여러 가지가 어쨌든 영장과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주도 도주지만 증거인멸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 얘기 이런 것들도 나왔던 것이 그런 맥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범죄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4,800억이 넘는 이 배임 관련된 이런 혐의 등등에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도주를 설마 이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또 박수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제 또 부메랑으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그 속에서 또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개항 출마, 당대표 출마 과정에서 신뢰 자본을 또 많이 상실한 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어떤 무게감 있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가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정됐던 그런 이제 수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집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이제 대선 공약까지 더해져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록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불체포 특권 문제는 공약하신 바 있고요. 지금 보신 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신이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번 회기하고 지난 회기에 걸쳐서 세 분의 국회의원 정찬민, 이상직,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방어하지 않았거든요. 자율투표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에 국한된 거라면 당연히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왜 헌법에 규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사안인 건 분명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권력이 과도한 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어떤 이 유형력을 행사해서 야당을 탄압하거나 입법권의 어떤 무력화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불체포 특권이 규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가 지금 밝혀진 혐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구속에 이르거나 상당히 중형에 처해져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불체포 특권을 이 취지에 맞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지금 내부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가 생길 걸 우려해서 내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특히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게 표결 과정에서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 데다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내 공성전이 펼쳐지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오만찬 회동이 부쩍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일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자신을 0.5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농담을 건넸다고 하고요.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부결될 거는 자신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탈표 숫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또 노력으로 해석할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단일 대우 구축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이 대표 방탄에 대한 당 안팎의 쓴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라서 이 대표가 직접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 원외에서는 당의 미래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이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히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안에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혜영 전 의원이 지난 18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어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개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감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었고요.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김 전 의원의 글이 알려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SNS에는 이미 원색적인 욕설을 비롯한 비난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렸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제명과 징계를 하자는 주장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라며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제 가결을 촉구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요. 그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출당하라 이런 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6일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대표가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고요. 그러자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 게시판에는 박 전 위원장의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서 당원들과 지도부, 당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는 박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면서 이번 일은 민주당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상이요. 이 청원이 올라오면 개시 후에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 차원에서 무조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오늘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요. 당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분명한 야당 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승부수를 좀 던져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앞으로 민주당은 방탄 말고는 그러니까 국민 앞에 보여드렸을 때 입법이고 뭐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할지언정 그게 전달력이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도 끝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뭐 영장 심사를 받도록 하면 깔끔하죠. 그러나 이제 그걸 강요할 수는 또 없으니까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보다도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SNS 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조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순교자가 돼서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을 받음으로써 새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지난 토요일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기한 만료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석 달여 만인데요. 검찰 수사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만배 씨는 말씀하신 대로 앞서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다가 지난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에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되자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물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석방된 후에 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또다시 그런 극단적인 선택 등 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김 씨 측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 뿐 자금 세탁이나 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결국에 토요일 새벽 법원은 김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금요일에 영장실질에 출석을 하면서 관련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는데요. 그때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김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제 최대 20일이죠. 그 구속 기한 내에 최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혐의 적용을 하지 못했던 428억 원의 약정호, 또 50억 클럽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 수익 34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돈의 흐름이 파악이 되면 검찰이 수익의 용처로 의심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50억 클럽 연루자 등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던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김만배 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5명이죠.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 천화동인 배당금 중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도 활로를 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만 했을 뿐 혐의 적용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김만배 씨는 앞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었고요. 반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분의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몫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천화동인 지분과 관련해 앞서 대장동 일당들이 주장했던 발언들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지분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결국 이제 김만배 씨가 사실을 확인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데 김만배 씨,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신병을 다시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구속인 만큼 1차 구속 때보다 압박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번에는 심경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검찰에 협조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 비리를 인정하면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김 씨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도 범죄 수익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사실상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만배 씨 역시 현 시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기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를 대장동 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과 관련한 또 적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피의자, 즉 이재명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 씨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주변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들으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역 토착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걸 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김만배 등은 자신에게 거칠게 욕을 했었다며 유착 관계를 전면 부인했었고요. 이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과거에 나왔던 이 대표의 주장들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부동산 경기 예측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반박하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선일보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봤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2월 시의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같은 달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가 공고가 되고 다음 달 김만배 씨 등이 민간업자로 선정돼 대장동 개발이 본격 진행됐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천억 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이익 총 이익과도 큰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정 이익을 알고도 확보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석 달여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의 연루 여부,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에 과연 또 어떤 영향이 될지,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영장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지금 혐의 사실이 배임입니다. 1차적으로 대장동 관련해서는. 근데 배임은 동기와 고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배임죄에서는 배임 수재, 배임을 원인으로 한 뇌물 거래가 있거나 부정처사 후 수뢰처럼 이렇게 돈 거래가 있는 정황들이 나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적어도 428억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배임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김만배 진술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의 내용이라든가 진술들 확보된 증거를 보면 이 정도 증거면 428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배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김만배는 이 부분을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이익에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나 뇌물의 공범관계를 스스로 자백할 경우에 형량이 지금 부인하는 경우보다 몇 배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검찰이 과연 김만배 씨의 입을 열도록 할 만한 압박카드가 추가로 있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현재 드러난 상태에서 김만배 씨가 입장을 바꿔서 50억 클럽이나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술술 진술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형량 문제라든지 관련자들의 그동안의 진술 태도,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부분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굳이 여러 가지 입을 열 마땅한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재구속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압박을 그야말로 고강도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카드를 내밀면서 할 거냐. 그럼 그동안에 이제 계좌 추적 결과 이런 것에서 공개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수익금의 일부가 다른 데로 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들이민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김만배 씨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성남 FC 후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청탁을 줄어드는 과정, 여기에 이 대표가 아주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걸 주장하는 정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성남 FC 관련해서 각 기업에서 받을 뇌물의 액수를 직접 정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공여업체 관계자들 모두가 피의자, 즉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성남FC의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고, 그 액수 또한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대가로 네이버는 신사옥 건립과 대학원, 대학 설립이라는 현안을, 두산건설은 사옥 부지 용도 변경이라는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네이버에 그동안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런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정황도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네이버 측이 성남FC 후원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진상 전 실장에게 당부를 하자 정 전 실장이 기부단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금 지급 대가로 민원 이행 확약 문서를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성남시가 거부하면서 네이버가 성남시의 먹튀를 방지하려고 인허가 조치가 이행되는 단계별로 후원금을 쪼개기 지급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문서화를 거부했다고 보고, 이는 후원금에 대한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앞서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 당시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또 민주당 김태년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 TV조선 보도를 포함해서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김태년,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는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가 당시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였던 윤영찬 의원에게 한 말이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 기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합니다. 검찰은 이후 윤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김태년 의원에게
도움을 부탁했고 김 의원은 이에 이 대표에게 네이버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도 서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즉각 부인하면서 반박했죠. 네, 김태년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거두절미하고 네이버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소설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의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역시 SNS에서 공지문을 올리고 성남FC 후원금에 내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4년 신설을 추진했던 대학원대학을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시키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에게 문의한 적은 있지만 이후에 대학원대학 설립이 무산됐고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ICBM 섬광 포착입니다. 북한이 오늘 이틀 만에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그제죠. 북한이 쏜 ICBM이 포착돼서 지금 화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제 북한이 쏜 ICBM이 홋카이도 인근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일본 가까이에 떨어져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전투기에 포착된 미사일 낙하 장면을 보면요.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강렬한 섬광이 캄캄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낙하하는 모습인데 이는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해서 일본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SNS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착된 섬광이 두세 개로 갈라지고 불꽃도 이내 잠잠해지는 걸로 봐서는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고각 발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ICBM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이틀 만인 오늘 또다시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그제 화성 15형을 쏜 지 이틀 만인데요. 어제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연합비행훈련에 반발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술의 공격수단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면서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미사일이 발사된 평남 숙천 일대에서의 비행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청주 스텔스 기지와 오산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독자 제재이자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이후 열흘 만입니다. 막말 담화로 악명이 높죠.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째 우리 측을 조롱하는 담화를 내고 있는 거. 이것도 또 시선을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ICBM 화성 15형 발사 다음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고 조롱하면서 오늘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후에 지금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며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고는 한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면서 계속될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딸 주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김여정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아직은 대남 비방의 선봉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김여정은 미사일 도발 직후 막말 담화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전히 대남 대미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연회 같은 데서 보면은 저쪽 뒷자리에 앉아 있고 열병식에서도 앞줄에 김주애가 앉아 있는데 그 뒤에 한참 모퉁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있었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부부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이번 담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고
이게 어떤 신성가족의 어떤 중심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밀리지만은 그러나 어떤 공적인 그 활동이나 공적인 직함에서는 여전히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북한 후계 구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누구보다 김정은 일가에게 가까이 갔었던 자신조차도 김 위원장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이 런던에서 조카 옷을 구입하면서 성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런던에 왔을 때 3박 4일 동안 제가 같이 수행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아동복을 살 때인데 그때 어떤 옷을 샀는가를 봤으면 딱 그때 체크가 되겠는데 제가 따라 들어가니까 수행팀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그때 옷을 모은발치에서 봤는데 몇 살짜리 옷을 사는지 남자의 옷을 사는지 여자 이걸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과연 마지가 아들일지 아니면 저 김주애가 마지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거. 확인이 안 되는 태영호 의원조차도. 두 번째 키워드는요. 히어로 극장가도 접수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LA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젠 글로벌 스타임을 과시한 임명웅 씨가 이번엔 극장가에서까지 넘사벽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영화진흥위에 따르면 임명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사전 예매율 26%를 넘기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근 개봉한 헐리우드 히어로물을 제친 성적이라서 임명웅이 K트롯 히어로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명웅 씨의 노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문입니다. 이로써 이명웅 씨는 1000만 뷰를 넘긴 영상을 무려 65개나 보유한 가수가 됐는데 특히 런던보이는 이명웅 씨의 첫 자작곡으로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는 등 공개 후 석 달이 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명웅 씨의 미국 LA 콘서트 이것도 여전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임명웅 씨의 LA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티켓 파워를 증명한 바 있는데요. 임명웅 씨는 한국에서 원정 응원을 간 팬클럽 영웅시대는 물론이고요. 미국 현지 교민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편한 대박.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 손을 거쳐 재탄생한 충남 예산군의 한 전통시장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9일 재단장을 마친 충남 예산시장은요. 점포 5곳을 백종원 씨가 직접 기획과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맡아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자 하루 평균 20여 명에 불과했던 방문자가 한 달 만에 10만 명에 가까이 늘어나면서 속칭 대박이 터진 예산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런 대박에는요, 백종원 씨 특유의 마케팅 전략도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스타 BTS 맏형 진도 군대 가기 전에 백종원 씨와 함께 예산시장을 둘러보면서 홍보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쌤이 한 거예요? 그래, 이게 작품이야. 그러니까 정육점 진짜 같지 않냐? 테이블 쫙 깔아갖고 이거 선생님 우리 1화에 나온 거 1화에 나온 너랑 통화할 때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진용진남 1화 정육점 고기 공짜. 정육점이요? 그럼 선생님 이름 되면 고기 공짜로 얻어먹기 가능한가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면 똑같이 성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성공해야지. 지역이 골고루 다 성공해야지. 일주일 뒤에 가야 되는데 더 풀려라. 더 풀려라. 더 풀려라. 네, 하지만 이런 대박이 아직은 먹거리 업종에 한정되고 차가 많아져 주차가 불편하다는 다른 상인들의 불만 섞인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줬으면 상인들도 노력해야 한다. 백종원 방송 후 민원 때문에 시장을 떠나야 했던 이 돈가스 집이 생각난다는 의견과 외지인들이 몰려 기존 손님을 못 받으면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 이처럼 이제 자신이 설계한 예산시장에 일부 가게 때문에 대박은 났지만요. 하지만 또 다른 고민도 생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자꾸 외지인들이 상가를 비싸게 팔라고 부추겨서 고민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종원 씨는 앞서 다른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고충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는데 들어보시죠.
골목식당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졌던 이유는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건물 임대 비용이 턱없이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은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갖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백종원이 골목을 살린다고 하지만 네가 원흉이야 이 소리까지 많이 들어서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했었는데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